죽은 아이 낳아준 값으론 충분하겠지.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방금 아이를 잃은 제왕절개 수술 자리가 채 아물지도 않은 병원 침대 위에서 저는 이혼 서류를 강요당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드디어 눈엣가시 같던 저를, 빚더미 같던 저를 내쫓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 박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전설적인 도의 명가, 일월요의 유일한 계승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제 손에 쥐어준 펜으로 찍은 그 도장 하나가 제가 3년 전부터 설계해둔 60억 원짜리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켰다는 것을, 정확히 섣달 그 전날 저녁에 터져 그들이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인사동 강씨 가문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그 폭탄의 스위치를 말입니다. 서울, 섣달, 그 첫날, 저녁.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연말 북녘의 칼바람처럼 살을 내는 추위는 아니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눅눅한 냉기가 두터운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다. 나는 종로타워 2층의 한 카페, 커다란 통유리창 옆에 앉아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은은한 얼그레이 향을 피워올리는 찻잔과 함께 선명한 붉은색 인형이 찍힌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나는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에 옷깃을 여미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오후 5시.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 세트와 명절 음식을 양손 가득 들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으로 상기된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풍경은 길 건너 5성급 호텔 앞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장면 때문에 깨지고 말았다. 젖은 아스팔트 위, 익숙한 두 사람이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윤희숙 여사.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 인사동의 후계자라며 거들먹거리던 그는 이제 비에 젖어 구겨진 명품 수트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호텔 보안 요원 2명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호통 한 번에 사람을 잡던 기세등등한 내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 뒤에 숨어 애써 컬을 넣은 머리가 비에 젖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채 낡은 명품백을 부들부들 떨며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감도는 쌉싸람이 이내 은은한 단맛으로 변했다. 잠시 후 점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내 차가 후문에 준비되었다고 속삭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러 잠시 발코니로 나갔다. 이 각도에서는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보안 요원은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대로변을 가리켰다. 태주는 뒷걸음질 치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윤 여사는 비틀거리며 울부짖는 듯 했다. 그들은 방금 마지막 피난처에서 쫓겨난 것이다. 돈도, 집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볼 낯도 모두 잃어버린 채 나는 불과 한 달 전 혹독하게 추웠던 동짓달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도 비가 내렸고 나는 빈손으로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강씨 집안의 대문을 나섰다. 그때 윤 여사는 높은 돛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마치 피부병 걸린 개를 내다버리는 듯한 경멸의 눈빛으로 말했다.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복도 못 지키는 여는 길바닥에 낳았는 게 제격이야. 인생이란 참으로 얄꼬문 희극이다. 나는 서류철을 들어 손가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라는 글자를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방금 등기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서류였다. 이제 인사동 18번지, 그 고택의 새로운 주인은 나, 박서연이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내가 정문으로 나서자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운전기사가 재빨리 우산을 받쳐들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도를 가로질러 태준과 윤 여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리던 그들은 차에 오르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태준은 입을 떡 벌린 채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다. 윤 여사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눈은 경악과 증오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차창을 살짝 내렸다. 공들여 화장한 내 얼굴, 평온하고 우아한 내 모습을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가을 호수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우를 지나와 그 잔해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눈빛으로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섣달 그쭌날 차가운 비 안개 속에 휘청거리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뒤로하며 내 마음속에서는 상상했던 것만큼의 통쾌함이 솟아오르진 않았다. 대신 씁쓸한 슬픔이 밀려왔다. 헛되이 흘려보낸 내 청춘에 대한 슬픔, 부부의 연이라 불렸던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돈 때문에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슬픔. 하지만 그 슬픔은 스쳐가는 바람처럼 찰나였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댔다. 새로운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내 손으로 빚어낼 새로운 삶이. 여름의 끝자락. 서울은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도 여전히 후텁지근했다. 하지만 인사동의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그 길고 어두운 한옥집은 언제나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다. 이 집은 고미술품을 거래하는 번화한 가게를 앞세운 강씨 가문의 자부심이었지만 그 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내 작업실은 그 집 가장 깊숙한 곳,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에 있었다.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그 방은 각종 화학약품 냄새,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한약재, 끓는 냄새로 가득했다. 모르는 사람이 맡으면 이 집에 연중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알겠지만 사실 그것은 도자기에 오래된 색감을 입히는 비법이었다. 나는 두꺼운 마스크를 쓴 채 얇은 세필붓을 들고 새 조각으로 깨진 조선시대 백자 접시의 균열을 섬세하게 그려넣고 있었다. 끔찍한 인내심과 황금의 손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특수 제작한 접착제와 돌가루를 섞어 조각들을 붙인 뒤 여러 약초를 우려낸 안료로 균열을 감춰 세월의 흔적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그때 육중한 나무 문이 쾅 열리며 요란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태준이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얼굴이 벌건 그가 검은 비닐봉지를 내 작업대 위로 집어던졌다. 탁상 스탠드가 휘청거렸다. 아직이야? 손님은 계속 재촉하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조심 좀 해. 방금 접착제 붙여서 아직 다 안 굳었어. 오늘 오후면 끝나니까 손님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태주는 흥 소리를 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다. 나는 다급히 그를 막았다.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 화학약품 때문에 불 붙기 쉬워. 마당에 나가서 펴. 그는 나를 홧김에 쏘아붙이듯 노려봤지만 마지못해 몸을 돌려나가며 욕설을 중얼거렸다. 강태주는 그런 인간이었다. 밖에서는 고상한 척, 도자기에 대해 해박한 척,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집에만 오면 거칠고 무식했다. 그는 그저 팔 줄만 알았지. 가보라고 불리는 물건이나 깨진 도자기들이 내 손을 거쳐 기적처럼 복원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마스크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또다시 두통이 몰려왔다. 며칠 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었다. 오늘 오후에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가볼 생각이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윤 여사가 자개상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손가락에 침을 깸 뱉어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휙휙 넘겼다. 어머니,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윤 여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목구멍으로 응 소리만 냈다. 어머니,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도 가고 약도 좀 사게 50만 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돈 세는 것을 멈춘 윤 여사가 돋보기 너머로 천천히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돈 달라고?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어지러워서요. 윤 여사는 비웃으며 돈다발을 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어이구, 아주 재벌가 사모님 납셨네. 일 좀 했다고 아픈 소리야. 이 집에서 너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전기세 물세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툭하면 돈 달래. 돈이 한강바닥에 널린 조개 껍데기인 줄 아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치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방금 제가 수리한 접시 태준 씨가 2억에 팔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저는 겨우 50만 원만 달라는 건데요. 윤 여사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뭐? 인연이 이제 나랑 돈 계산까지 하자는 거야? 그 2억은 우리 태준이가 발로 뛰고 인맥 관리해서 손님 물어온 대까지 네가 앉아서 붓질 몇 번 한 게 얼마나 된다고.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혼수한 보따리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못 만들어 왔어. 내가 너한테 기술 가르쳐주고 먹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네 조상 대대로 복 받은 줄 알아. 빌어먹는 주제에 요구하는 건 많아가지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자존심을 찔렀다. 이 집의 핵심 복원가는 나였다. 내가 없으면
저 깨진 도자기들은 쓰레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나는 그저 무급 가사도우미이자 숨쉬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다. 그때 태준이 마당에서 들어오다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내 마누라가 일당 달란다. 내가 자기 노동력 착취한데 네가 네 마누라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윤 여사는 온갖 과장을 섞어 소리쳤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또 무슨 심술이야? 가만히 좀 있어. 그냥 병원 갈 돈 좀 달라고 한 것뿐이야. 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설명했다. 병원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려가서 접시나 마저 끝내. 오늘 밤에 물건 넘겨야 하니까. 말을 마친 태주는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듯 치안히 돌아서 가버렸다. 윤 여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 내 발밑으로 던졌다. 자, 이거 주워서 썩 꺼져.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는 앓는 소리 안 들리게 해. 나는 낡은 타일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망연히 바라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 돈을 주었다.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야 했고 건강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인내가 이 집의 악마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호텔 앞에서 그 난장판이 벌어지기 전 같은 날 오전에 나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나는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찻집을 골랐다. 연말의 소란스러움과 완벽하게 분리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은은한 침향과 명상 음악이 흐르는 곳. 김 관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예리하고 총명했다. 그는 서울 고미술계의 전설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옛 스승이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잎차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시간 맞춰 잘 왔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그쪽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관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물고기는 이미 도마 위에 올랐어. 오늘 아침 법원 요청에 따라 은행에서 윤희숙의 계좌를 동결시켰지. 우리가 계약금으로 보낸 20억 중 절반을 이미 빼서 강태준 놈 빚 갚아주고 허영 채우는 데 썼더군. 이제 갚을 능력이 없을 거야. 나는 만족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이 관장님께 연락했나요? 그럼 강태준은 어젯밤부터 내 비서한테 전화해서 불이 났고 윤희숙은 오늘 아침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협상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지. 하지만 돌려보내라고 했어. 계약은 계약이고 위반했으면 배상해야지. 돈 없으면 자산을 압류하는 수밖에. 김 관장님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산 압류 서류야. 인사동집과 가게 모두 조선백자 다랑아리 매매계약의 담보로 잡혀있지. 이제 그들이 보건 전문가, 즉 자네에 대한 조항을 위반했으니 중대한 계약 위반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죠. 나는 싸늘하게 대답했다. 조선백자 다랑아리가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그것은 나와 김 관장님이 공들여 설치한 정교한 덫이었다. 강씨 집안의 눈에는 그것이 가문의 명운을 되살려줄 값을 매길 수 없는 명나라 시대의 보물로 보였겠지만 실은 3년 전 바로 내 손으로 빚어낸 위작이었다.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어느 날 나는 고령토에 밀양의 동물 뼈가루를 섞어 특별한 투명도와 광택을 만들어냈다. 청색 안료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었지만 일부러 미세한 산성물질을 첨가했다. 그 산은 유약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가 서울의 눅눅한 여름 공기와 장시간 접촉하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었다. 김 관장님은 걱정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인가? 그래도 한때는 자네 가족이었잖나.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가족이요? 관장님, 그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전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제 뱃속의 아이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선량한 인간성마저 죽여버렸어요.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심호흡했다. 그 항아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강씨 집안 금고 안에 있겠지. 조상의 넋처럼 모시고 있지만 그 넋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건 모르고 있을 거야.
김 관장님은 비웃었다. 오늘 섣달 그 전날이 바로 납품 마감일이야. 그들은 자네의 서명을 받아야만 남은 잔금 40억을 받을 수 있지. 자네 서명이 없으면 계약금도 잃고 위약금도 물고 집도 잃게 될 거야. 맞아요. 김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자네를 찾고 있겠지. 어쩔 생각인가?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제 서명값은 결코 싸지 않을 겁니다. 제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제게 빚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김 관장님은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손뼉을 쳤다. 좋아. 끝까지 돕겠네. 이 바둑판에서 자네가 차 찾고 나는 그저 판을 정리하는 사람일 뿐이야. 어디 한번 박씨 가문의 저력을 보여주게. 나는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섣달 근인날 아침. 끝의 시간이자 새로운 시작의 시간. 강씨 집안. 딱 기다려. 그날 밤의 기억은 악몽처럼 늘 나를 찾아왔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살을 애는 듯한 동짓달의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태주는 덩치 큰 남자를 집에 데려와 대기업 회장에게 선물할 물건을 찾는 부동산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거실에서 양주를 마시며 풍순이, 도자기의 영원한 가치니 하는 허풍을 떨고 있었다. 내가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건 15세기 고려청자 진품입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건데 대한민국에 딱 2점뿐이죠. 하나는 박물관에, 나머지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태준이 어떤 도자기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연꽃 넝쿨 무늬가 그려진 상아색 유약의 고려청자 매병. 하지만 그건 가짜였다. 2달 전 황학동의 한 고물상에게서 주문을 받아 바로 내가 만든 것이었다. 소성 과정에서 유약에 미세한 흠이 생겨 태준이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다. 어떻게 저걸 진짜라고 속여 팔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황급히 손을 닦고 거실로 달려나갔다. 태준은 그 매병을 소중하게 들어올려 손전등으로 밑바닥을 비추며 내가 새긴 가짜 낙관을 손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태준 씨,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태준은 술 기운에 붉어진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왜? 손님 접대 중이잖아. 여자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주방으로 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급해요. 손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와 태준을 번갈아 봤다. 태준은 얼굴을 굳히고는 매병을 내려놓고 나를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너 미쳤어? 내 사업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그 매병 팔면 안 돼요. 나도 손님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제가 만들다 실패한 가짜예요. 저 사람들이 감정 의뢰라도 하면 당신은 사기죄로 감옥 가요. 저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요. 닥쳐.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이미 계약금으로 5억 받았어. 지금 당장 도박빚 갚아야 한단 말이야. 여기서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안 돼요. 당신이 그런 짓 하는 거 못 봐요. 그런 큰 돈을 사기치는 건 중범죄라고요. 그냥 돈 돌려줘요. 나는 태준의 소매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말렸다. 허영심 강한 데다 도박빚에 쪼들리던 태준에게 나는 그저 앞길을 막는 돌덩이일 뿐이었다. 이거 놔! 미쳤어? 태준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 날 쳤어? 치기만 할 줄 알아? 살고 싶으면 닥치라고. 나는 그래도 거실로 달려가 사실을 알리려 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남편이라도 범죄자가 되는 것은 막고 싶었고 내 양심의 가책도 견딜 수 없었다. 태주는 이성을 잃고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계단 바로 위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가 두 손으로 나를 강하게 밀쳤다. 꺼져버려. 몸이 허공에 붕 떴다. 나는 무언가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쿵, 쿵, 쿵. 나는 높은 나무 계단에서 굴러 1층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등줄기를 타고 찌르는 듯한 고통이 번지더니 아랫배에 집중되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눈만 끔뻑였다. 고개를 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나와 내 원피스를 적셨다. 선홍색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태주는 잠시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사장, 어디 갔어요? 다 됐으면 나가봐야 하는데. 태주는 나와 거실 쪽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잔인한 선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등을 돌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손님에게로 향했다. 피투성이로 고통에 신음하는 나를 버려두고 살려, 내 아기. 나는 힘겹게 속삭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나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나, 사모님, 피가 너무 많이 나요. 119 불러야 해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핑핑 도는 천장과 창밖에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뿐이었다. 그 집 사람들 마음처럼 차갑고 무정하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다. 새하얀 병실, 목은 타는 듯했고 아랫배는 욱신거렸다. 나는 손을 들어 텅 빈 배를 만져보았다. 끔찍한 상실감이 나를 덮쳤다. 아이를 잃었다. 임신 3개월이었던 내 아기,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다. 병실 문이 열렸다. 나는 태준의 얼굴을, 적어도 그의 얼굴에 서린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윤 여사였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품백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건강은 어떤지, 괜찮은지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 위로의 말도 없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깼니? 깼으면 여기 도장 찍어. 나는 그 종이를 쳐다봤다. 합의 이혼 신청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필각서가 있었다. 본인 박서연은 근본 사고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니, 저는 방금 어머니의 손주를 잃었어요. 윤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손주? 그게 정말 내 손주인지, 어디서 굴러먹던 씨인지 누가 알겠니?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우리 태준이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곧 큰 계약 몇 건 성사시켜야 하는데 마누라 폭행 같은 구설수에 오를 순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 씨가 절 밀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아이를 죽였다고요. 나는 흐느꼈다. 입 닥쳐. 윤 여사는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 있어? 집안 CCTV는 내가 다 지웠어. 네가 지금 떠들어봤자 누가 믿어주겠니? 사람들은 그저 네가 부주의해서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도장 찍어. 그러면 병원비는 우리가 다 내주고 몸조리 비용으로 5천만 원 얹어주지. 하지만 거부하면 내 몸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집은 너 같은 재수없는 며느리 더는 안 품어. 안 찍어요. 당신들은 짐승이야. 나는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분수를 아는 게 좋을 거다, 서연아. 듣자 하니 태준이 애인이라는 유나. 걔가 아들을 임신했다더구나. 초음파도 봤대. 태준이 판박이라고. 네가 이 집에 남아봤자 눈엣 가시일 뿐이야. 서로 편하게 놓아주자.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유나. 태준이 자주 드나들던 바의 직원이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 내 아이는 그녀의 아이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 죽은 것이었다. 극심한 고통은 텅 빈 공허함으로 변했다. 나는 윤 여사를, 이혼 서류를, 그리고 창밖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과거의 나는 태어나지 못한 내 아이와 함께 죽었다.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잔혹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좋아요. 찍을게요. 나는 눈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윤 여사는 내 태도가 급변한 것에 놀랐지만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 똑똑한 거지. 나는 펜을 잡았다. 손은 떨렸지만 도장을 찍는 손길은 단호했다. 그리고 윤 여사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나는 몰래 휴대폰으로 강압적으로 쓰게 한 각서를 찍고 방금 나눈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 병원비랑 5천만 원 지금 바로 입금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저와 강 씨 집안은 모든 인연을 끊는 겁니다. 윤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턱을 치켜들었다. 걱정 마. 우리 집에 그 정도 푼돈은 있으니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나는 내 아이의 영혼에 맹세했다.
이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그들의 목숨보다 더 비싼 대가를. 나의 복수는 그 순간 시작되었다. 퇴원 일주일 후 나는 임시로 구한 허름한 원룸을 떠나 숨을 돌릴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을 뒤집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했다. 오후의 한강변은 바람이 시원했다. 나는 강변북로의 한적한 카페를 골랐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유산과 추락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극한의 고통이 가져다준 냉철함이었다. 15분 후 검은색 세단이 카페 앞에 멈춰 섰고 김 관장님이 들어왔다. 그는 긴 트렌치코트에 중절모를 쓴 모습이 마치 옛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걸어 나온 신사 같았다. 그는 내게로 곧장 걸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관장님, 와주셨군요. 김 관장님은 내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의 초췌한 모습을 본 그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앉게.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쉬지 않고 어찌 이리 서두르나. 쉴 시간이 없어요, 관장님. 나는 쉬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관장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그 대가로 저는 관장님께서 강씨 집안에 갖고 계신 오래된 명예의 빚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되찾아 드릴게요. 김 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차를 한 잔 주문하고는 나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자네가 옛날 일을 아는가? 네, 알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10년 전 제 시아버님이 관장님께 가짜 청나라 시대 화병을 진품이라고 속여 금 15냥에 팔았죠. 관장님은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셨고 명성과 돈을 모두 잃으셨어요. 그래서 강씨 집안에 교훈을 줄 기회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김 관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카페 안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대단한 아가씨로군. 그저 흙만 만지는 순진한 아이인 줄 알았더니 그래, 난 강씨 집안을 뼛속까지 증오한다. 하지만 이제 늙은 강령감은 죽었고 남은 건 윤희숙과 강태준인데 그들도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지 않나. 내가 굳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망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진 않았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길 바라요. 배신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저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돈 많은 구매자 역할을 맡아주셔야 해요. 나는 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3년 전 불면의 밤을 보내며 비밀리에 만들었던 조선백자 다랑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건 나 자신조차 속을 뻔할 만큼 완벽한 위작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안의 폐품 창고에 숨겨두었다. 언젠가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저는 그 항아리를 그들 눈에 국보급 보물로 둔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산산조각 낼 방법도 알고 있고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 관장님은 집중해서 들었다. 그의 안경 너머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잔뼈 굵은 고미술상이었다. 정교한 덫의 가치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네 작품 자체에 덫을 놓겠다는 건가? 네, 지연 균열 유약 기법을 쓸 거예요. 유약의 산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유기산을 아주 미세하게 섞는 거죠. 소성 후에는 유약 아래에서 잠복해 있다가 한 달 이상 습한 공기와 강한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산이 내부에서부터 유약 구조를 침식시켜 균열을 만들어내요.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외부 충격 없이도 항아리는 저절로 깨져버릴 겁니다. 김 관장님은 소름이 돋는 듯 했다. 그는 나를 기이한 생물체 보듯 바라봤다.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에서요. 할아버지는 그걸 도자기의 눈물이라고 부르셨어요. 도자기도 아픔을 안다고요, 관장님. 김 관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강씨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고 옛 빚을 갚는다는 보상은 너무나도 컸다. 더구나 그는 내 눈에서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의 불꽃을 보았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심지어 횃불을 든 자신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꽃이었다. 좋아, 이 판 자네와 함께하겠네. 김 관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보내 강태준에게 접근시키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네. 자네가 그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알아요. 나는 쓴맛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덫을 작동시키려면 돌아가야만 해요. 제 손으로 직접 그 항아리를 매만져야 그들이 믿을 테니까요. 만남은 해가 저물 무렵 끝났다.
김 관장님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다. 나는 홀로 남아 검게 변한 강물을 바라봤다.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이며 원수 앞에서 어리석고 사랑에 눈먼 아내 연기를 해야 한다는 굴욕을 감수해야 함을 알았다.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불황이 인사동거리를 휩쓸었다. 강씨 집안의 고미술품 가게는 전례 없는 불황을 겪었다. 관광객의 발길은 끊겼고 달고 다른 수집가들은 강태준의 속임수에 진절머리가 나 등을 돌렸다. 빚이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태준은 주식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문신을 한 사람들을 보내 가게 앞에서 위협했다. 윤 여사는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집안의 현금은 바닥났고 팔리지 않는 재고 골동품만 가득했다. 그때 김 관장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사람이 곧 도착할 걸세. 예상대로 그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강씨 가게 앞에 멈춰섰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자신을 해외 금융그룹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동양의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김 관장님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 박 이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항아리를 수리하기 위해 그 집에 돌아갔을 때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이사의 금방명함을 본 태준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다. 그는 서둘러 차를 대접하며 가장 좋은 물건들을 꺼내 보였다. 이사님, 이것은 조선시대의 동화로입니다. 이것은 18세기 백자재기고요. 태준이 너스레를 떨었다. 박 이사는 휙 둘러보기만 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것들은 너무 평범하군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을 찾으십니다. 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건만 확실하다면요. 옆에 앉아있던 윤 여사는 돈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태준의 발을 툭 찼다. 저희 집에 귀한 물건들이 더 있습니다. 창고에 모셔뒀는데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박 이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했다. 듣자 하니 강씨 가문의 임금님께 진상했던 조선백자 다랑아리가 대대로 내려온다고 하던데 저희 회장님께서 그 물건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약 진품이 확실하다면 저희는 60억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60억. 그 액수는 거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태준은 입을 떡 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윤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자 뒤로 넘어갈 뻔했다. 60억 원.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말 60억 원입니까? 태준이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현금으로 드리지요. 물건만 확실하다면 당장 계약금 20억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박 이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문제는 태준과 윤 여사 모두 그 항아리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3년 전 내가 만든 위작으로 태준이 어딘가 어설퍼 보인다며 창고에 처박아 뒀다가 쥐가 들끓어 입구 부분이 크게 깨져버린 상태였다. 현재로서는 쓸모없는 사기 조각에 불과했다. 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윤 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윤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 항아리는 실로 저희 가문의 보물입니다만 현재 지하 수장고에 특별 보관 중이라 지금 당장 꺼내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이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준비할 시간을 드리죠.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물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소문대로라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희 회장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라 물건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합니다. 박 이사는 돈벼락에 대한 환상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모자를 남겨두고 떠났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 항아리 깨졌잖아요. 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윤 여사는 방안을 서성이며 고심했다. 고쳐야지. 뭘 어떡해. 60억이야 아들아. 이 집을 통째로 팔아도 그 3분의 1도 안 돼. 당장 수리할 사람을 찾아야 해. 하지만 저 정도 수준으로 고칠 기술자가 어디 있으며 밖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두 사람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깨진 사기 조각을 보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의 손. 그리고 오래된 유약의 색을 재현하는 비법을 가진 유일한 사람. 서연이, 그 애를 다시 불러와야 해. 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그 애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쫓아내고 이혼까지 강요했는데 걔가 돌아올까요? 태준이 걱정했다.
윤 여사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말만 잘하면 돼. 걔는 너한테 정이 많잖아. 지금은 아프고 의지할 때도 없을 테고. 다시 잘해보자고. 지난 일은 다 잊자고 약속해봐. 좋아서 어쩔 줄 모를걸. 이번 일만 성공하면 돈 받고 나서 다시 내쫓으면 그만이야.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들의 계략을 모두 듣고 있었다. 쓴웃음이 나왔다. 김 관장님 말대로 탐욕이 그들을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고 있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낚싯줄을 당길 시간이었다. 박 이사가 다녀간 지 사흘 후 태준이 내 원룸으로 찾아왔다. 그는 길에서 급하게 산시든 장미 꽃다발과 함께 역겨울 정도로 가증스러운 후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학대당했지만 아직 옛정을 잊지 못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당신, 여긴 어쩐 일이에요? 태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너 없이 지내는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너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어. 제발 날 용서해줘. 나는 손을 빼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은 내 아이를 죽였어요. 무슨 낯으로 여기에 온 거죠? 알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서연아, 우리 집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와 어머니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내가 감옥 가는 꼴을 보고 싶어? 태주는 온갖 비극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며 내 동정심에 호소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격렬하게 갈등하는 척했다. 마침내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갈게요. 하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 명예를 되찾고 싶어서예요.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태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나를 인사동의 그 집으로 데려갔다. 익숙한 집에 발을 들여놓자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윤 여사는 어색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내 옛 작업실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유산에 대한 사과 한마디, 건강에 대한 안부 한마디 없이 그들은 오직 내 손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깨진 다랑아리 조각들을 작업실로 가져왔다. 이거 살릴 수 있겠어? 손님이 60억을 부른 물건이야. 나는 조각들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이렇게 산산조각 났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도와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다시는 너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태준이 애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동안 누구도 이 작업실에 들어와서 방해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집중이 필요하니까요.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작업실 문이 닫혔다. 나는 나만의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최대의 연극을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항아리를 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조각들을 붙이기 위해 금가루를 섞은 특수 접착제를 사용했다. 킨츠키 기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항아리의 예술적 가치를 더 높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 위를 덮을 유약에 나는 독을 타기 시작했다. 여행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미리 추출해둔 투명한 유기산 용액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투명 유약에 섞어 항아리 표면 전체에 꼼꼼하게 발랐다. 붓질 한 번 한 번이 그들을 향한 저주였다. 이건 내 아이를 위한 목. 이건 내 뺨을 때리고 계단에서 민대가. 이건 병원에서 내민 차가운 이혼 서류의 값.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었다. 윤 여사는 가끔 문틈으로 나를 훔쳐보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게 밥을 가져다 주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고생이 많다. 이 일 끝나면 엄마가 돈 줄 테니 스파 가서 관리 좀 받아. 나는 밥그릇을 받으며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지금 잡아먹을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닭이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정확히 28일 후 항아리는 완성되었다. 깊고 푸른 유약이 바다처럼 반짝이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유약 아래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미세한 균열을 볼 수 없었다. 나는 태준을 불렀다. 그는 항아리를 보고는 황홀경에 빠진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세상에, 이건 작품이야. 넌 정말 나의 구세주야. 그가 나를 껴안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 푹 쉬어. 내가 구매자한테 연락해서 물건 확인하라고 할게.
나는 항아리를 들고 신나서 올라가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장 어려운 연기는 끝났다. 이제 올가미를 조일 시간이었다. 계약일. 강씨 집안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이사는 변호사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태준과 윤 여사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다. 다랑아리는 유리상자 안에 담겨 테이블 중앙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흰 장갑을 끼고 전문가용 돋보기로 항아리를 꼼꼼히 살폈다. 태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는 방구석에 서서 불안한 척 연기했다. 15분간의 감정 끝에 박 이사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훌륭하군요. 유약의 균열도 자연스럽고 태토의 질감도 오래됐으며 문양도 정교합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윤 여사는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물건이 이 서울 바닥에선 최고라고요. 박 이사와 함께 온 변호사가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매매 계약서입니다. 총액은 60억 원이며 계약금 20억은 서명 즉시 입금됩니다. 잔금은 섣달 급전날 물품 인도와 동시에 지급됩니다. 태준은 당장이라도 서명할 듯 펜을 잡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저희 측에서 추가한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8번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죠.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읽었다. 제8조. 물품의 원형 보존 및 가치 유지를 위해 매도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물품 인도 시점까지 보관 장소에서 지속적인 감독 책임을 져야 하며 매수인에게 고지한 감독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갑은 물품 인도일에 감독인의 서명이 포함된 최종 검수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인수를 승인한다. 상기 기간 동안 감독 인력의 변경, 감독 업무의 중단 또는 감독인의 부재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다고요? 박 이사가 엄격한 목체로 말했다. 이것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는 박서연 씨가 최고의 보건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만이 이 항아리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죠. 저희는 그 누구도 이 항아리에 손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 여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동의합니다. 전부 동의하고 말고요. 서연이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걔가 서명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태준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명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제 말이라면 뭐든지 듣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명령조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와 남편 뜻에 따르겠습니다. 태준은 계약서에 시원하게 서명했고 윤 여사도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그들의 탐욕에 대한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계약이 완료되자마자 윤 여사의 휴대폰에서 입금 알림음이 울렸다. 20억이 그녀의 통장에 꽂혔다. 그녀는 휴대폰을 끌어안고 액정에 뽀뽀를 해댔다. 태준은 박 이사와 연신 악수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들은 제8조항이 자신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 착한 아내,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식객이라고 굳게 믿었다. 박 이사는 내게 몰래 윙크를 한번 하고는 자리를 떴다. 나는 지난 며칠간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날, 서울은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거리에는 명절 분위기가 완연했다. 강씨 집안도 아주 성대하게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주머니에 20억이 들어온 윤 여사는 기세가 등등했다. 그녀는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 옷을 사고 가게를 새로 단장했다. 내가 주방에서 닭을 삶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는 허둥지둥 달려왔다. 사모님, 배가 많이 부른 젊은 여자가 도련님을 찾아왔어요. 몸이 굳었다. 유나였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유나는 몸에 꽉 끼는 인부복을 입고 부른 배를 과시하고 있었다. 짙은 화장과 독한 향수 냄새가 재단의 향냄새를 압도했다. 태준은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배를 보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나가 윤 여사에게 상냥하게 인사했다.
저 유나예요. 태준 오빠 여자친구. 어머님 귀한 손주 데리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윤 여사는 유나의 배를 보고 눈을 빛냈다. 그녀는 무엇보다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애도 못 낳는 데다 유산까지 한 나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머나 세상에. 어서 들어오렴. 어서. 윤 여사는 살갑게 유나를 부축해 자개상에 앉혔다. 내가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그 자리에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국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 여자는 누구예요? 윤 여사는 싹 돌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익숙한 차갑고 잔인한 얼굴로 돌아왔다. 뭘 물어? 눈이 없어서 안 보여?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 엄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태준 씨의 법적인 아내인데요. 법적은 무슨? 태준이 소리쳤다. 네가 도장 찍은 이혼 서류 아직 법원에 제출만 안 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으니 너는 내 분수를 알고 꺼져주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태준과 윤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태준 씨, 오늘이 어떤 날인데 저를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자기 계약은요? 재팔 조항을 잊으셨어요? 윤 여사는 비웃었다. 어쭈, 이제 날 협박하는 거니? 계약서에는 물품인도일에 네 서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섣달 그짠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그날날에 전화해서 서명 하나만 하라고 하면 그만이야. 네가 감독했다고 서류를 꾸며도 되고. 그날 와서 서명 하나만 더 하면 돼. 수고비로 몇 푼 쥐어주면 너 같은 돈독 오르녀는 좋다고 달려올 거 아냐. 내가 널 몰라? 맞아요. 유나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언니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합칠 수 있게 비켜주는 게 맞아요. 언니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편하고 제 태교에도 안 좋다고요. 태준이 다가와 내 손에 들린 국자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들었지? 당장 올라가서 짐 싸서 나가.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들은 내가 여전히 약하고 사랑에 목매고 돈을 탐하는 박서연이라고 생각했다. 손짓 한 번이면 강아지처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너무나 오만했다.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병원에서 이미 다 말라버렸다. 좋아요. 갈게요. 하지만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직접 나를 내쫓았다는 걸. 나는 방으로 올라가 낡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다. 귀중품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잃어버린 아이의 초음파 사진 한 장만 챙겼다. 가방을 끌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제사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태준은 유나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있었고 윤 여사는 유나의 배를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무도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문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다. 내 마음은 복수의 불길로 뜨거웠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집에 재앙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내가 부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인사동 18번지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육중한 대문이 내 등 뒤에서 쾅 닫혔다. 모든 정과 연을 끊어내며 안녕히 당신들의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요. 나는 바람에 속삭이고는 차에 올라탔다. 서울의 하얀 빛 속으로. 제8조항은 공식적으로 위반되었다.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섣달 28의 날 서울 거리는 설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인사동 18번지 그 집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윤 여사는 자개상에 앉아 전자담배를 길게 빨아들이며 연기를 뿜어냈다. 나를 내쫓은 후 그녀는 눈엣 가시를 제거하고 곧 4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의기양양했다. 태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새로 살 자동차 모델을 검색하고 있었다. 유나는 소파에 드러누워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깔깔거렸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우체부 복장을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이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이 들려 있었다. 여기가 윤희숙 씨 댁 맞습니까? 빠른 등기가 왔습니다. 윤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태준에게 받아오라고 손짓했다. 태준은 서명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첫 장을 훑어보던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붉은기가 돌던 얼굴이 새하얗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뭔데 그래? 땅 문서라도 왔어? 윤 여사가 초조하게 물었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구매자, 박 이사 쪽에서 소장을 보냈어요. 소장?
무슨 소장? 계약금도 받았고 물건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장이야. 태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서류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는 중간에 굵게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다. 매매계약서 제8조항에 의거, 갑은을 22월 23일, 보건 전문가 박서연의 거주 및 업무 권한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물품 보관 및 감독 인력에 대한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임. 윤 여사는 서류를 낚아채 돋보기를 쓰고 미친 듯이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에 갑은 본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며 을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20억 원의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4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바임. 총 지불액은 60억 원이며 본 통지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이행되어야 함.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전자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60억? 20억 돌려주고 40억을 벌금으로? 저것들이 미쳤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태준이 맨 아랫부분을 가리켰다. 저희는 법원과 은행에 재산 동결을 요청하였으며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윤희숙 씨의 모든 금융거래는 정지됩니다.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윤 여사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고객님의 계좌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임시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은행 문자였다. 윤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개상에 주저앉았다. 계약금 20억 중 10억은 이미 태준의 빚을 갚고 물건을 사고 윤아에게 금을 사주는데 써버렸다.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10억도 채 되지 않았다. 60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윤아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 돈은요? 어머님이 금 사라고 주신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 여사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윤아를 돌아봤다. 돈? 돈? 닥치지 못해. 다 너 때문에 그년을 내쫓아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내가 섣달 그 잡날까지 기다리자고 했잖아. 어머님도 참, 결정은 어머님이 하셔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때 그 여자 내쫓으면서 속 시원해 하신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윤아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뭐, 인연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만 싸워요.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죠. 서연이한테 전화해야 해요. 당장 그 애를 다시 데려와야 해. 걔가 와서 여기서 계속 일했다고 확인만 해주면 저 변호사들한테 맞설 수 있어. 윤 여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순종적이었던 옛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이 가문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차갑고 단호한 통화 연결음만 무한히 반복될 뿐이었다. 5일 전, 그들이 내 옷가지를 길바닥에 내던졌던 방식 그대로. 나는 강남의 한 고급 네일숍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음악과 레몬그라스 오일 향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직원이 부드럽게 내 손톱을 다듬으며 내 손가락이 버건디색과 잘 어울린다며 칭찬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휴대폰은 무음 모드였지만 액정은 쉴 새 없이 번쩍이며 걸려오는 전화를 알렸다. 힐끗 보니 전 남편 부재중 5통, 시어머니 부재중 12통, 그리고 수많은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문자 메시지. 아마 윤하거나 나를 찾기 위해 동원된 강씨 집안의 친척들이겠지. 나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쯤 강씨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이 눈에 선했다. 윤 여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태주는 물건을 부수고 윤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겠지. 나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열어보았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공포를 즐기고 싶어서였다. 태준,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정말 급한 일이야. 우리 가족 목숨이 달렸어.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시어머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했어. 제발 돌아와. 내가 사죄하는 의미로 진수성찬 차려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제발 돌아와서 서류에 서명 한 번만 해주렴. 내가 답이 없자 그들의 말투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태준, 너 진짜 곱게 말할 때 안 들을래? 평생 숨어 살 수 있을 것 같아? 돌아오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 이 요망한 것. 네가 우리한테 덫을 놨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네 고향 부모님 댁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테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협박?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고향에는 그들이 괴롭힐 친척 한 명 없었다.
그들이 협박하면 할수록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네일숍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방금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를 봤거든요. 배우들 연기는 훌륭한데 시나리오가 좀 별로네요. 나는 김 관장님에게 답장을 보냈다. 물고기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네요, 관장님. 제 휴대폰에 불이 나고 있어요. 김 관장님은 즉시 답했다. 신경 쓰지 말게. 오늘은 그들이 공포를 맛보는 날이고 내일이 바로 처형의 날이니까.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던져 넣었다. 새로 칠한 붉은 손톱을 바라보았다. 피의 색, 부활의 색, 그리고 달콤한 복수의 색. 섣달 스무여들의 날 저녁.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나는 자유로운 고독을 만끽하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게 내버려 둘 것이다.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할 것이다. 나의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정신적 고문이 될 것이다. 섣달 스무와 흐린 날, 인사동 거리는 장식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인파 속에서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고 미술 오가가게 앞에 모여들었다. 강씨 집안이 재산을 동결당하고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은 사채업자들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 육중한 트럭 3대가 가게 앞을 가로막았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윤희숙 어딨어? 강태준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가게 안에서 태준과 윤 여사는 계산대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셔터를 반쯤 내렸지만 조폭들은 손쉽게 셔터를 뜯어냈다. 형님들, 진정하시고 설 지나고 바로 갚겠습니다. 태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섰다. 설? 내놈 집안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설이야. 은행에서도 다 막혔다며? 지금 안 받으면 영영 못 받아. 전부 부숴. 우두머리의 명령에 조폭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진열장에 있던 도자기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안 돼! 그거 다 골동품이야. 돈이라고! 윤 여사가 울부짖었다. 골동품은 무슨? 돈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받아가야지. 한 남자가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2층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유나는 겁에 질려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태준의 개인 금고에 있던 폐물과 현금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뒷문으로 몰래 도망쳤다. 위기의 순간에 의리 따위는 없었다. 조폭들이 창고로 향하려던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파출소 경찰과 기동대가 들이닥쳤다. 조폭들은 쇠파이프를 버리고 구경꾼인 척 흩어졌다.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나서야 소란은 끝났다. 고요해진 인사동 18번지는 전쟁터 같았다. 윤 여사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 한가운데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울고 있었다. 태주는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다 끝났어, 어머니.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원금 20억 안 갚으면 우리 모자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박 이사 쪽에서는 60억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제 우린 어떡해요? 윤 여사는 자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다랑아리를 넘겨야 해. 그래야 남은 40억이라도 받지. 그 돈으로 사채빚부터 갚아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어. 하지만 돈을 받으려면 서연이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태준이 소리쳤다. 걔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윤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부서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찾아야 해. 어떻게든 찾아내야 해. 흥신소를 쓰든 위치 추적을 하든 그녀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내야만 해. 섣달 스무와 흐린 날 밤 모두가 설을 준비하며 들떠 있을 때 강씨 집안은 어둠과 공포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내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마침내 섣달 그 전날 새벽 거액을 주고 고용한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조계사에 있습니다. 태준과 윤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형수의 눈에 비친 마지막 희망의 빛이었다. 그들은 차를 몰아 미친 듯이 조계사로 향했다. 그곳이 바로 내가 그들을 기다리기 위해 선택한 장소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섣달 그 전날 아침, 조계사는 놀랍도록 고요하고 청아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 서서 염주를 돌리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분주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태준과 윤 여사였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윤 여사는 더 이상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밍크코트는 흑투성이었고
얼굴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태주는 덥수룩한 수염에 눈 밑이 솟했다. 나를 보자마자 윤 여사는 폭풍처럼 달려왔다. 하지만 나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발 아래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다. 잘못 보셨네요. 저는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우린 이혼했고 저는 해고당했죠. 내가 개였어. 내가 짐승이었어.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좋을 테니 제발. 사채업자들이 태준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박 이사 쪽에서는 이 집을 뺏겠다고 해. 네가 서명 안 해주면 우리 다 죽어. 윤 여사는 바닥에 머리를 뜨시며 애원했다. 태준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내 바짓단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유나는 돈 들고 도망갔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할게. 너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혐오감뿐이었다. 속죄요? 나는 비웃었다. 무엇으로 속죄하겠다는 거죠? 내 아이가 살아 돌아오나요? 내 명예가 회복되나요? 집을 줄게. 윤 여사가 절망 속에서 외쳤다. 인사동에 있는 그 집, 내 명의로 해줄게. 제발 그 항아리 넘길 수 있게 서명만 해줘. 40억 받아서 빚만 갚게 해줘. 그럼 집 소유권 전부 너한테 넘길게.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인사동 18번지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 피와 땀이 서린 곳이자 그들의 죄악을 목격한 장소였다. 나는 그 집을 되찾아 그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싶었다. 진심이세요? 나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심이야. 등기권리증도 여기 가져왔어. 지금 당장 등기소로 가자. 내 명의로 이전해주고 나면 그때 네가 서명해주면 돼. 부처님 앞에서 맹세할게. 윤 여사는 품속에서 낡은 등기권리증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집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계산으로는 집을 잃더라도 40억이 남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서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나는 등기권리증을 보고 윤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좋아요. 동의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는데 저는 그 항아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만 서명할 거예요. 당신들이 저쪽과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제 알 바 아니에요. 그래. 네가 감독 전문가로서 서명만 해주면 돼. 그거면 충분해. 태준이 기뻐서 소리쳤다. 가자. 등기소 오늘 12시까지밖에 안 해.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집을 주고 40억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지. 그들이 집을 주고 얻는 것이 휴지 조각과 완전한 몰락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섣달 그는 날 정호의 등기소는 한산했다. 윤 여사가 두둑한 수고비를 찔러준 덕에 우리 서류는 최우선으로 처리되었다. 내 요청에 따라 박 이사와 그의 변호사도 와 있었다. 다랑아리는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고 온 충격 방지 상자에 담겨 있었다. 인사동 18번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뼈아픈 손실이었지만 사채업자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직인이 찍혔다.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제 됐지. 집은 내 거야. 이제 검수 확인서에 서명해. 윤 여사가 재촉했다. 박 이사가 최종 검수 확인서를 내 쪽으로 밀었다. 박서연 씨, 마지막으로 물품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죠. 나는 항아리 쪽으로 걸어갔다. 태준이 서둘러 상자를 열었다. 등기소의 형광등 아래 항아리는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흰 장갑을 끼고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을 가볍게 만져보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완벽함 아래에서 화학적 결합이 매 순간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어때? 완벽하지? 태준이 초조하게 물었다. 외형상으로는 이상 없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빨리 서명해! 윤 여사가 윽박질렀다. 나는 펜을 들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태준과 윤 여사는 마치 구명줄을 보듯 내 펜 끝을 쳐다봤다. 나는 전문가 소견란에 내 이름 박서연을 적었다.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가져가려던 순간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요. 전문가로서 물품의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죠. 그리고 나는 내 서명 바로 아래 또렷하고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어 넣었다. 본 물품은 2021년에 제작된 현대보건품이며 고미술품이 아님을 확인함. 나는 펜뚜껑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서류를 박 이사 쪽으로 밀었다. 다 됐습니다. 인수하시죠. 태준과 윤 여사는 내가 쓴 글씨를 아직 읽지 못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고마워 서연아. 태준이 활짝 웃으며 박 이사를 돌아봤다. 자, 전문가 서명도 받았으니 잔금 40억 입금해 주시죠. 박 이사는 서류를 들어 내가 쓴 글씨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판사의 선고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본 물품은 현대보건품이며 고미술품이 아님을 확인함.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흉하게 일그러졌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뭐라고 썼다고? 태준이 더듬거렸다. 사실을 썼을 뿐이에요. 나는 장갑을 벗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건 3년 전에 내가 만든 가짜 항아리예요. 잊었어요? 나한테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니 있는 그대로 확인해준 것뿐이에요. 저는 전문가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네! 네가 우릴 죽였어! 윤 여사가 소리치며 서류를 찢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박 이사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박 이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사기! 감히 60억짜리 가짜를 우리에게 팔려고 해? 그것도 전문가가 바로 앞에서 가짜라고 확인까지 했는데 당신들 법이 우스워?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준이 허우적거렸다. 제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박 이사는 차갑게 변호사에게 명령했다. 즉시 계약 파기 절차를 진행하고 담보로 잡힌 모든 자산을 압류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시오. 그리고 강태준과 윤희숙을 사기죄로 경제팀에 고발하시오. 창밖에서 천둥이 쳤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들은 내게 집을 잃었고 이제 거대한 빚더미 앞에서 살아남을 희망마저 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등기소를 나섰다. 등 뒤에서는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망적인 애원소리가 들려왔다. 게임은 끝났다. 등기소 밖에서는 비가 굵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방금 그 방 안에서 벌어진 폭풍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나와 박 이사의 선언 후 잠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내가 쓴 글씨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글씨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임을 그는 깨달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윤 여사였다. 그녀는 야수처럼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인연,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날 속였어. 내 집 돌려내. 하지만 그녀는 내 옷깃에 손도 대기 전에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윤 여사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눈물에 번진 화장이 늙은 얼굴 위에서 흉측하게 흘러내렸다. 박 이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갑게 말했다. 윤희숙 씨, 강태준 씨, 진정하시죠.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 행각은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두 분은 설날을 유치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찬물과도 같았다. 윤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부들부들 떨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계약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준다고? 박 이사가 비웃었다. 무엇으로? 계약금 20억은 거의 다 써버렸고 집은 박서연 씨에게 넘어갔는데 당신들에게 이제 남은 게 뭐지? 박 이사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다. 계약 조항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의 품질 및 인력에 대한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매수인은 담보자산 전체를 압류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자산이란 고미술루가 가게의 모든 재고 상품과 상표권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안 됩니다. 그건 저희의 마지막 밥줄입니다. 그것까지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박 이사는 단호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당신들 가게와 창고를 봉인하고 있을 겁니다. 열쇠 내놓으시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그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열쇠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쇠붙이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다랑아리에서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항아리로 향했다.
완벽하던 유약 표면에 실금 하나가 나타나더니 번개처럼 빠르게 몸체로 번져나갔다. 딱, 타닥. 내가 조제한 산이 제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온도 변화와 시간이 만나 유약이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항아리 전체를 뒤덮었고 완벽한 작품은 볼품없는 균열투성이 사기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윤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깨진다. 정말 깨지고 있어.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나의 작품이자 나의 처벌 도구. 그것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 보셨죠? 내가 또렷하게 말했다. 가짜는 영원히 가짜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애써 쌓아 올린 명문가라는 허울처럼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오늘 그 유약이 깨진 겁니다. 나는 등기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박 이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서연아, 거기서! 태준이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넌 못 가! 내 집을 뺏고 날 길거리로 내쫓아? 이 악독한 년! 나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악독하다고요? 당신이 날 밀어 내 아이를 죽게 하고 당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 내가 한 일은 아직 자비로운 편이에요.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저 집은 내가 수년간 당신들을 위해 도자기를 복원하며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이고 내 아이의 목숨값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곧장 문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등 뒤에서 윤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태준의 무력한 욕설이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강씨 가문의 몰락은 완벽하고 철저했다. 등기소를 나와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광화문 일대를 한 바퀴 돌았다. 진정이 필요했다. 문득 윤 여사의 시아버지이자 태준의 할아버지, 강희겸 회장님이 떠올랐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던 분. 그분은 3년 전 내가 운명의 그 가짜 항아리를 완성한 바로 그날 돌아가셨다. 어느 으스스한 겨울 오후 할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그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해진 가죽 표지에 낡은 책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계셨다. 서연아, 이리 와 앉거라. 나는 그분의 발치에 놓인 도자기 의자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구나. 태준이 녀석은 철이 없고 어미는 탐욕스럽지.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너를 지켜줄지 걱정이구나. 나는 그분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할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죠.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다. 늙은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내게 줄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 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유약 비법서란다. 평생을 바쳐 기록한 것이지. 내 시아비에게는 일찍 죽어 물려주지 못했고 내 시어미와 태준이에게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 물려줄 수 없었다. 그들이 이 비법을 쥐면 화를 부를 뿐이야. 그분은 책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내게 이 비법을 물려주는 것은 내게는 황금의 손과 맑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하거라. 도자기는 불로 연단되고 사람은 정으로 연단된다. 이 길은 고된 길이야. 유약의 아름다운 균열은 흙과 유약의 갈등, 불균이란 수축 속에서 태어난단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아픔과 갈등을 겪어야만 비로소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나는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 붉은 글씨로 적힌 특별한 제조법을 발견했다. 자폭 유약. 할아버님, 그것이 마지막 가르침이다.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젠가 네가 이 집의 부당함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 조상의 기술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이것을 사용하거라.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세상을 속일 아름다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지. 필요할 때 항아리를 깨뜨려 너 자신의 길을 찾거라. 그때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그 운명의 밤 이후 나는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고 내게 자신을 지킬 검을 쥐어주신 것이었다. 그 다랑아리는 경제적인 덫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는 도구였다. 나는 그분의 비법으로 그분의 자손들에게 인과응보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택시는 인사동 18번지 앞에 멈춰섰다. 이제는 고요해진 집. 나는 등기소에서 받은 새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문이 열리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제 조폭들이 휩쓸고 간 집은 엉망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내 집이었다. 재단 위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마치 미소 짓는 듯 했다. 나는 향을 하나 피워 올렸다. 할아버님, 가르침대로 항아리를 깨뜨려 제 길을 찾았습니다. 저와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제 아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섣달 그 전날 밤, 새해를 맞는 묵은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인사동 18번지, 나는 어질러진 집을 깨끗이 치웠다. 재단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올렸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내 아이를 위한 작은 밥상도 차렸다. 아가, 엄마랑 함께하는 첫 설이구나. 이제 여긴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내쫓지 못해. 나는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쓰지 않았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나는 문에 기대어 거리를 내다보았다. 오후에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준과 윤 여사가 마포대교 아래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사채업자들이 두려워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때 남을 경멸하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경멸하던 사람들과 함께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떡국도 몸을 누일 집도 없었다. 오직 공포와 뒤늦은 후회만이 그들을 갉아먹고 있을 것이다. 나는 통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인과응보는 공평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나 자신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새해를 축하해 서연아, 너의 자유를.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지난 1년간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정월대 보름,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따스한 봄 햇살이 서울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인사동 18번지에 나만의 도예공방을 정식으로 열었다. 고미술 우가라는 낡은 간판은 서연의 그릇이라는 소박한 목간판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가짜 골동품도 음울한 계산도 없는 곳. 내 가게는 내가 직접 복원하고 창조한 수공예 도자기들로 채워졌다. 개업을 축하하러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김 관장님은 가장 먼저 도착해 하얀 호접난 화분을 선물했다. 축하하네, 박 사장. 사업 번창하게. 감사합니다, 관장님. 관장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아, 내게도 선물이 있네. 김 관장님은 붉은 봉투를 내밀었다. 한 호텔 체인과의 독점 계약서일세. 자네의 작품을 보고 단번에 반했더군. 나는 벅찬 감동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내 이름과 실력을 세상에 알릴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깨진 어머니의 유품을 수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의 희망 가득한 눈빛에서 옛날의 내 모습을 보았다.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는 수십억이라는 헛된 숫자가 아니라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걱정 마세요.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게요. 인사동 18번지는 웃음소리와 도자기 소리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곳은 더 이상 내 청춘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키우는 비옥한 땅이 되었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강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늦은 봄의 어느 맑은 아침, 나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 앞에는 방금 복원을 마친 옥색 청자 접시가 놓여 있었다. 산산조각 났던 그 접시의 균열은 이제 금가루를 섞은 금칠로 메워져 마치 푸른 하늘을 가르는 금빛 번개처럼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상처를 감추는 대신 그것을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때 김 관장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방금 소식 들었네. 강태준이 마약 소지 및 난동 혐의로 체포되었고 윤희숙은 가벼운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 이제 정말 끝났네. 나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삶이 결정한 것이었다.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닮은 저 접시의 금빛 균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나 또한 산산이 부서졌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나만의 금가루를 찾아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재능과 자존감, 그리고 강인함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도예가 박서연,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다.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인생에도 눈부신 봄이 찾아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어 자유의 달콤함을 음미했다. 상처에 감사한다. 부서져 봤기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으므로